제식으로 먼저 생각한다를 설명을 좀 간단히만 드릴게요. 생각한다는 것은 일단 모르는 바에 대해서 내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은 물음에 대해서 다양한 대답 가능성들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은 일종의 대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대답을 딱 찾았잖아요. 마음에 드는 대답 또는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답을 찾으면 생각은 끝나고 행동으로 넘어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생각한다는 것은 찾는 거다. 뭘 찾냐면 현재 나에게 주어진 물음, 그 물음에 대한 나름대로 올바른 대답을 찾는 과정,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것이고, 찾으면 이제 더 이상은 찾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행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행동으로 넘어갈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이 물음이 또 생기면 또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생각의 차원은 바뀌게 되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오늘 이제 리베카의 물음의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나요? 생각은 지금 설명을 했는데 생각이 어디에 일어나는지를 물었더니 아리스토텔레스는 심장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다 알고 있죠, 그죠? 머리에서 일어납니다. 머리 가운데도 뇌에서 일어나는데 제가 한번 조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손으로도 생각을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릴 때 이제 태어나는 과정을 염두에 둬 보시면 생각은 탄생하는 거야. 생각은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생각은 배우는 거야. 걸음마를 배우듯이 생각도 배웁니다. 다리가 없으면 걸을 수가 없죠, 그죠? 뇌가 없으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뇌라는 것은 다리와 같은 거야. 그러면 다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체조를 잘하나요? 김연아처럼 뭐 피겨를 잘하나? 그러진 못하죠. 그건 훈련 덕분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는 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은 다 갖추고 있는데 탁월한 생각을 하려면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한마디로 갈고 닦아야 되는 거죠. 그럼 갈고 닦을 때 갈고 닦이는 건 뭘까요? 바로 뇌이죠. 뇌가 갈고 닦이는데 뇌 시냅스라고 말하는 뇌의 그물이 갈고 닦여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뇌를 어떻게 우리 갈고 닦을까요? 뇌를 갈고 닦으려면요, 결국은 내가 이제 그 김연아를 떠올려 본다면 피겨를 잘하려면은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 몸을 통해 가지고 뇌를 훈련시키는 거야. 피아니스트죠. 열심히 피아노를 침으로써 뇌가 기억하도록 만들죠. 이걸 기를 내주는 거야. 우리 머릿속에, 뇌 속에 기를 내주는 거죠. 그럼 뭘로 기를 내주냐면은 내 몸을 통해서. 그러면 이 몸이라는 것이 신경을 통해서 내 팔끝에서부터 뇌까지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의 과정을 통해서 온 몸으로 뇌에 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뇌에 길이 만들어지면 패턴이라고 말하는 이 그물이 짜이면 이 그물에 의해 다시 우리 내 몸이 통제를 받습니다.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보다 정교한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드백 작용이 있다는 걸 다 아시는 거죠, 그죠? 먼저 내 몸을 통해서 내 뇌를 길들이고 이 길이 난 뇌가 내 몸을 다시 길들여 가지고 결국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내가 의도한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거죠. 성취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구조, 사이버네틱스 구조를 가지고 사실은 우리 생각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지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각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세계 속에서 일어나죠. 몸을 통해서, 그리고 뇌 속에서, 뇌를 통해서 다시 몸을 통해서 다시 세계 속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전체적인 서로 맞물려 있는 과정 속에서 주도적인 생각의 자리는 뇌지만, 이 뇌는 분리되어 있어 따로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 전체와 맞물려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생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러면 이제 제식으로는
생각은 삶에서 일어나는 거죠. 단순히 뇌만 가지고 생각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쇼케의 입장에, 뇌과학자 입장에서 보자면은 생각이라는 것은 뇌의 뉴런들 사이의 연결이 시냅스니까 뉴런들과 뉴런들의 연결의 그물, 네트워크, 그물 짜기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다면 뇌 안의 사건으로 이것이 축소됩니다. 뇌 안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뇌 안의 뉴런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이 돼요. 그 다른 것들은 연결이 안 되고 이렇게 연결될 때 이것이 커피다 이렇게 되니까 그때그때마다의 뉴런들의 집합, 패턴, 이것이 바로 생각이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물리적 사건으로 보게 된다면은 정신은 이제 인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런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화학적 사건만 인정하고 나면 나머지 정신적인 것은 필요가 없고 인정할 필요가 없고, 그럼 정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주체로서의 에고, 나라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생각하는 나는 필요 없이 생각은 마치 기계처럼 뇌 안에 있는 뉴런들의 연결의 자동적인 시스템,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나는 그런 연결을 보고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마치 자화증 환자처럼 말을 이렇게 저렇게 둘러댄다는 거야. 내가 뭐 결정했다느니, 나는 이렇게 느낀다느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느니, 이렇게 마치 내가 있는 것처럼 둘러대는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까지 철학이 해왔던 것인데, 이런 철학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이제 철학은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차례가 된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좀 갖고 있어요. 고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연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생각하는 나는 정말로 없는 걸까요? 손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손이 생각한다는 거는 뇌를 따로 떠나 있는 건 아니에요. 뇌 없이 생각할 수는 분명히 없는데, 뇌가 손 없이도 어떤 걸 느껴서 예를 들어 피아노 같은 거를 칠 줄 알게 된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뇌하고 손하고는 이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손 없이는 뇌도 손과 관련된 생각은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온몸이라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 뇌가 혼자서 보는 걸 생각하고 듣는 걸 생각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불가능하죠. 뇌는 그러니까 이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정보들을 재분류해서 그물을 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 손에 있는 신경들도 뇌에 있는 뉴런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결정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사람의 눈이 사람의 뇌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고래의 그 초음파는 돌고래의 뇌를 만드는 것이고, 만약 외계인이 있어서 외계인이 또 다른 종류의 신체 감각기관을 갖고 있다면은 그의 뇌는 우리의 뇌, 사람의 뇌하고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물고기는 물고기의 뇌를 갖는 이유가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몸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있다는 것은 우리 뇌에 전혀 다른 종류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이렇게 우리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뇌처럼 발달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 우리가 전방주시를 하기 때문에 직립보행을 하고 또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이 수많은 환경들 때문에 현재 우리 뇌가 이렇게 발전을 한 것이지, 발달이라고 해야겠네. 발달을 한 것이지, 뇌 자체만 놓고는 생각도 할 수 없고 판단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뇌는 우리 감각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세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손도 생각을 한다고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야. 네.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고 그랬는데 조롱할 만하긴 한데 제가 설명을 잘 못했을 뿐인 것 같고 저는 아직도 그게 옳다고 믿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뇌 과학에서는 네. 시냅스가 훈련된 대로 움직일 뿐이고 그냥 그거에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노예지 우리는 그러니까. 예. 노예인 주제에 주인이라고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가 결정해요? 뇌 시냅스가 결정하고 결정한 대로 이미 행동해 놓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행동했냐 하면 이유를 찾고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모든 이제 그 판단은 뇌가 알아서 저절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요게 현재 그 인공지능에서도 좀 증명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인공지능 설계하시는 분들이 최초 설계자들이 90년대 말까지 2000년 초까지도 인공지능 설계를 포기했었어. 이유는 간단한데요. 인공지능을 설계할 때 이제 프로그램 방식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커피다. 그러면 커피를 입력을 해줘야 돼. 커피, 색깔 뭐 이런 거 다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다 입력해주고 커피하고 뭐 이런 물하고 갖다 주면 인공지능이 잘 구별을 못해. 분명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자료는 줬다고 믿었는데 왜 그럴까? 혼란을 일으키고 그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걸 정확히 알아맞힐 수 없고 고양이, 강아지를 구별 잘 못하는 거야.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인지과학이 발달하면서 왜 불가능한지 이유를 하나 밝혀냈어. 우리가 커피라고 말할 때 커피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말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커피라는 말. 그런데 이 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커피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커피라고 알아보기 위해서는 말 이전에 이 모든 과정이 이미 다 처리가 돼야지 자동적으로. 커피라는 거는 이렇게 뭐 물에 타고 이 전체 과정이 있잖아요. 이 전체 과정이 한 90% 이상이 뇌에서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 처리 과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왜?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들을 때 이 과정에 대해서 말을 설명하지 않아도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하지 않아도 저절로 해낼 수가 있잖아요. 이 과정은 뇌가 알아서 하는 거야. 우리가 또 걸어갈 때, 탁 피할 때 이런 거,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일어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이 90%고 우리에게 이제 두드러지게 드러나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한 2, 3%. 그럼 이거를 우리가 분류해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입력해 줄 수 있는 수준은 5% 수준. 그럼 나머지 95%가 처리가 돼야만 이걸 의미 있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 95% 입력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거기에 입력할 수 있는 말이 우리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뇌가 저절로 알아서 한 거야, 이거는. 앉을 때 이런 모든 자세 있잖아요. 자리에 앉을 때 우리 모든 자세가 다 바뀌어 버리잖아. 이건 내가 말로 설명할 길이 없어. 저절로 일어나는데 분명히 이건 뇌가 다 하는 거야. 뇌가 조율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뇌는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그냥 할 줄 아는 방식으로 알고 있어. 훈련된 방식으로. 아까 구분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0% 이상은 저절로 일어나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저절로 일어나는 방식을 컴퓨터에다 입력을 못 해주면 이놈은 이걸 알 수가 없게 돼. 알아도 아주 정확히 우리가 입력한 그 값에 딱 나타날 때만 커피라고 알게 돼. 그럼 직관이 없는 거죠. 우리는 100명 가운데 친구를 금방 0.5초 안에 알아보는데 이건 뇌가 알아서 하는 거죠. 포기를 했다가 이제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하면서 하나의 길이 열렸어요. 유튜브에 뭐 영상과 막 다 올라오잖아. 그래서 컴퓨터에다 그냥 검색 시스템 하나만 준 거야. 고양이.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서 고양이를 다 검색을 해가지고
스스로 인공지능이 이 고양이가 무엇인지를 학습을 해. 자기 학습 프로그램을 간단히 주는 거야. 검색하면 되잖아. 그래서 고양이, 웃는 고양이, 우는 고양이, 핥히는 고양이, 이쁜 거 다 해가지고. 근데 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1초면은 1억 페이지 이상을 다 검색을 해. 1초에.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학습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들하고 말하고 연결이 돼. 그래서 고양이 하면 이제 고양이와 관련된 모든 행동이 다 고양이로 연결이 돼. 그러니까 우리 뇌가 갖고 있는 이런 90% 이상의 자동 처리 시스템을 AI가 갖게 됐고, 대신 우리하고 소통하려면은 야 고양이 하면은 AI는 고양이에 관련된 모든 처리를 끝내고 고양이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 이런 거죠. 이렇게. 그리고 거꾸로도 가능해. 내가 딱 보여주면 걔는 고양이라는 걸 금방 우리한테 알아서 고양이라고 얘기해 줘. 그럼 우리는 맞아 고양이. 이러죠. 우리 식당 가가지고 맛있다 그러면 맛있다. 응?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까지야. 맛있다지 어떻게 맛있냐 더 설명해 보라면은 아무리 신경 쓰고 낱말을 찾아도 그 맛있는 종류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러면 AI는 스스로 먹어봐야 되잖아. 그래서 그 맛이 뭔지를 해가지고 야 맛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AI가 맛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거든. 우리하고 똑같은 직관을 활용해가지고 이 이제 훈련을 통해가지고 이제 AI가 성공을 한 거죠. 바둑도 그렇게 시킨 거예요. 바둑은 좀 더 쉬운 방법이에요. 기존에 있던 기보들이 있잖아. 바둑을 둔 기록들이 있잖아요. 이걸 그냥 순식간에 다 입력을 시켜버리면 계산만 하면 돼. 이제 딱 뒀을 때 다 뒤져. 순서를 둬가지고 여기 뒀을 때 어디 뒀을 때 이기는 확률이 높은지 딱 하나만 주면 돼. 이길 확률을 찾아라. 그러면 다 뒤져가지고 여기 뒀을 때 그 다음 수 가운데 이긴 수를 찾아내는 거야. 그럼 여기 두고 그럼 상대방이 또 두면 또 찾아가지고 또 두고 매번 이렇게 모든 기보를 다 찾아가지고 이길 수 있는 수를 두면 돼. 그러면 이제 사람이 AI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려면은 기보에 없는 걸 두면 돼. 기보에 있는 건 얘가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승패를 알아 이미. 그러니까 기보에 없는 수를 두면 얘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 스스로 생각할 줄은 모르기 때문에 찾는 것만 해 얘는 지금.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니까 엉뚱한 데 두잖아. 생각을 엉뚱하게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생각의 수준은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뇌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처리가 되고 실제로 이렇게 조그만 몇 개의 낱말적인 일치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 뭐 코드가 맞느니 어쩌니 해도 그 코드 맞는다는 건 어디까지 맞는 거야? 몇 개의 낱말을 가지고 맞는 거야. 나머지 또 들어가 보면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비교할 수조차 없어. 그걸 비교하려면은 우리 뉴런 시냅스의 모든 이제 이 정보를 모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컴퓨터는 아직 없어. 현재까지 가장 빠른 슈퍼컴도 우리 뇌세포의 10개 이상 이거를 시뮬레이션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우리 뇌는 어마어마한 정보량을 갖고 있습니다. 예측이 안 돼, 그 부분. 이쪽으로 가보면 너무 흥미진진한데 이제 철학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 이제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노 상태에서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분노 상태에서 어떤 악행을 저질렀다. 이럴 경우 그 사람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짊어질 수 있는지, 지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슬기말킴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시냅스의 구조를 밝히고 뭐 이런 거는 과학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보다 나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 이런 것이 저는 철학의 임무라고 보기 때문에 좀 다른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쇼켓이 말하고 있는 시냅스가 모든 걸 결정해요 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런 발견의 한계를 크게 넘어서는 부당한 추론이라는 거죠. 이런 종류의 고민을 하신 분은 뭐 많지 않을 거예요. 예. 아직은 우리에게 뭐 직접 와닿는 문제들이 아니고 뇌 속을 들여다보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이럴 분들도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뇌를 들여다보는 게 윤리적이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해요. 뇌를 찍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읽어내는 거 그래도 되는지, 이제 브레인 스캐닝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 허용해도 좋은지, 그런 것들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거든요. 내가 모르는 내 마음을 내가 다른 사람이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우리 무의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직 나에게 드러나지 않은 패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살아있는 그물이라고 한다면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그물이니까. 근데 이게 움직여서 내가 딱 본으로, 패턴으로 알아차리진 못하고 있지만은, 나의 이 알물 다 사실은 규정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남이 들여다봐가지고 읽어낼 수가 있어. 이건 무의식, 알아차리지 못한 채 내 어떤 마음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거 읽어낼 수가 있어. 그럼 조종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뇌파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큰 이야기도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플라톤 구글에 왜 가서 사실 좀 실망스럽긴 하네요, 그죠? 앞에 그냥 조금 구글 간 얘기 조금 있는데, 그거 가지고 제목을 삼아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뭐, 플라톤에 대한 리베카의 해석이에요. 그걸 재미있게 하느라고, 이제 구글에 가서도 토론해보고, 이렇게 이제 신경과학자 만나서도 토론해보고, 이런 거였는데, 근본적으로는 가치 있는 인생, 값진 삶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플라톤 관점에서 리베카가 자기식으로 잘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도 사실 거의 없었고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또 이제 사견을 덧붙이자면은 한국 현실에 좀 맞지 않아요. 한국에서 실제로 값진 삶이라고 말할 때는 아랫대 같은 게 아니에요. 뭐 무슨 1차적으로는 사회 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해요. 이건 좀 복잡한 얘기지만 5분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인문학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인문학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그 인문학이라는 거 사람다움에 관한 학문인데, 사람다움의 첫 번째 조건은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웃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불어 산다는 것이 사람다움의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에 더불어 산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전제로 깔고 있어야 돼요, 삶에는. 근데 지금 한국 사회 현재의 문제를 보면, 뭐 저는 일단 청년 실업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사드니 이런 것보다도 청년 실업이 가장 큰 문제인데,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부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정당하다면 뭐 애걸복걸해서 동정심에 호소할 수는 있겠지만은,
부당하다면은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플라톤이 계속 정의로움을 얘기하잖아요. 올바름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가 그러면 올바르지 않느냐? 청년 실업이 왜 올바르지 않을까요? 이유는 청년 실업이 누군가가 청년들의 부를 앗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가져가야 할 정당한 부가 있어요. 재산이 있는데, 소유가 있고, 이득이 있는데, 그걸 누군가 뺏어갔어. 그게 누구냐 하면, 근데 그것이 기업이야. 이게 실체가 없는 방식이 돼버린 거야. 누군가가 나쁜 놈이 뺏어갔으면은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기업이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기업은 우리 한국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주인공이잖아요. 기업을 비난할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기업이 청년들의 부를 가져갔느냐? 임금을 통해서. 임금이라는 거는 이제 현재 한국 사회에서 그 부의 양극화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임금 격차야. 우리 이제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있고, 대기업이 이제 현재 한국의 이제 실업에 차지하는, 고용에 차지하는 비율은 4%입니다. 100대 기업이. 그럼 나머지 96%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인데, 자영업 비율이 50%쯤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구조를 지금 갖고 있죠. 대기업의 모든 국가 정책의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데, 실제 고용은 4% 정도밖에 안 하고 있는데, 이 4%가 전체 대한민국 GNI라고 말하는 총 생산 부의 80%를 가져가요. 그럼 20% 가지고 나머지가 나눠 먹는 거잖아요.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들이. 자영업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은 이제 창업을 하면 한 96% 망해요. 심지어 99%가 망한다는 비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하는 곳 망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왜 이런 구조가 되었을까라는 걸 이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럼 누구 잘못일까? 그럼 과거에도 그랬는가? 전혀 안 그랬죠. 자, 97년 이전까지만 가도요. 이제 임금에 의한 격차는 80% 수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나 임금 격차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8대 20으로 확 벌어져 버려, 거꾸로. 그죠? 2대 8이 8대 2로 돼 버렸어요. 그럼 이런 격차를 누가 만들어냈느냐? IMF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IMF 때.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냈고, 임금을 갑자기 이제 무슨 성과급제니, 능력제니 이런 거,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미국적인 임금 체제를 가져온 거죠. 계약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삼성 등기사 같은 경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연봉을 받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법인 카드 이런 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금 엄청나게 주는 거죠. 이 격차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제도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제도, 우리 루즈벨트를 보시면 압니다. 미국이 1940년대까지 이렇게 경제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 있었어요. 루즈벨트가 딱 대통령 되면서 임금 상한제를 딱 해버렸어요. 그렇잖아. 사람이 벌 수 있는 돈이 구글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그 몇 명이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나머진 제도로 버는 거지. 이러한 주식 회사라는 주식 시장이라는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거고, 이제 뭐 선물환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것이지 자기 노력으로 벌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도의 도움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이 양극화를 막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재분배라고 그래요. 복지. 근데 한국은 재분배를 계속 늘려왔어요. 노무현 때부터 재분배를 계속 늘려왔는데 양극화는 더 심해졌어요.
그럼 결론, 재분배로는 양극화를 막을 수 없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배를 잘해야죠. 결국 임금 격차를 줄이는 거. 임금 격차를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럼 그들이 돈을 많이 씁니다. 소비가 늘어나죠. 그럼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청년 실업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걸 안 하면 대기업 중심으로 가면 대기업 한 물어보죠. 삼성전자가 이제 이러한 그 휴대폰을 만들 때 이 부품을 어디서 만드나요? 다 해외에서 만들어 가져와 조립합니다. 일자리는 여기 안 생겨요. 밖에 생깁니다. 돈은 삼성이 벌지만 일자리는 밖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 이런 회사한테 돈을 줘야 됩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한국 결국 국가 경제라는 것은 국가를 위한 것이야. 그런데 소수의 기업만이 혜택을 입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간다면은 국가 경제가 붕괴되는 것이죠. 빨리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핵심은 임금 격차를 줄이는 거야. 그러면은 청년 실업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지, 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삶의 원칙인지 이걸 논의하는 게 인문학이에요. 참어라 이게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는 올바른 방식이 뭔지, 임금 격차가 왜 우리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의 원리를 파괴시키는 것인지 이걸 설명하고 바로 잡으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인문학인 것이지, 윤동주 얘기하면서 시를 노래하고 이런 것이 인문학의 본령이다. 이게 잘못된 인문학. 플라톤 보세요. 아테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올바른 방향이 뭔지. 이것이 인문학의 본령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인문학이 책 속에 매몰되고 또 잘못된 감성, 이런 감수성 이런 데에 매몰되다 보니까 객관적 지식 이런 데 좀 둔감해졌고 뇌과학적인 발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생각의 구조를 밝혀내고 이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올바른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잘 모르고 뚱딴지 같은 얘기들을 하면 과학자들은 계속 비웃지 않겠어요?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짓거린다. 그냥? 이렇게 이제 자화증 환자들처럼 우리를 취급하고 그 인문학자들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힘이 없는 거죠. 제대로 된 토대 위에서 더불어 살아가기에 핵심 원리를 찾고 그걸 이제 증명하고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플라톤이 던지려고 했던 메시지는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문이 없어서 제가 잠깐 개인적인 소감을 좀 밝겠습니다. 좀 끝까지 다 읽어서 그래도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럼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